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제5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정의 의미를 파악했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시장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개입했는데 정부도 역시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실패함으로써 나온 이론이 바로 작은 정부 이론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타는 겁니다. 작은 정부론이 나오게 된 동기는 바로 정부가 실패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실패하게 된 것은 뭐냐면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도 실패했다고 그랬죠. 작은 정부론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신자유주의와 연결됐다고 그랬죠. 신자유주의는 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대처리즘과 그 다음에 레이거노믹스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죠.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거노믹스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그럼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규제를 철폐한다 이런 얘기죠. 철폐. 규제를 철폐한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건 아니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정부론을 뭐 영어로 말하는 스몰 거버먼트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작아지니까 가령 정부가 이만했던 정부가 말이죠.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민간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아지면은 일반 사인, 민간인이 그 부분을 충족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작은 정부론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민간인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주인이 민간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인이죠. 그동안 우리가 행정을 공부하면서 국가의 주인이 정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주인은 바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3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Cutback Management 나와야죠. 감축 관리는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정부의 말이죠. 이 기구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첩적으로 행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과 또 겹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감축 이론이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또 이론이 하나 있는데 가외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외성. 다른 말은 이제 중첩성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감축 이론과 말이죠. 이 가외성 이론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부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 C라는 기관 쭉 있겠죠. 기관이 많은 것을 줄이자는 것이 바로 감축 이론이죠. 그죠? 근데 이 감축 이론이 가외성 이론과 충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가외성이라는 게 있는데, 가외성은 뭐냐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말이죠. 다른 행정기관을 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분들이 해군이 또 있을 거예요. 해군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이라는 게 또 있죠. 해양경찰. 그죠? 그 다음에 해병대도 있죠. 이렇게. 모두 다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서 하는 행정과 해병대에서 하는 행정, 그 다음에 해양경찰에서 하는 행정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첩성 또는 가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줄일 필요성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죠. 이 행정기관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중첩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감축하면 되겠죠. 저 감축 이론과 가외성 이론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
가서 컷백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 가외성과 충돌되지 않는다. 거기 보면 리던던시라고 나오죠. 리던던시는 뭐냐면 가외성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중첩점과 뭡니까?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중복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뭡니까? 이 오버래핑이라고 그러죠. 오버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영화를 찍을 때 두 가지 어떤 상황이 뭡니까? 뭡니까? 이 환경이 말이죠. 겹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영화에서 찍는 기술인데 그 다음에 중복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뭡니까? 가외성의 원칙 또는 가외성 기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군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북한 경비정이 들어오는 걸 못 막았다 이런 얘기죠. 실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경찰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해양경찰이 또 못 막을 경우는 해병대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평대를 할지 그쪽 가면은 이 세 부대가 또는 기관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영역 싸움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이게 문제가 발생됐었죠. 서로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가외성은 어떤 것을 추구했느냐? 이 동등한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 해군이나 해병대 동등한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이 동등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개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잠재력 부분에서 동등하지 않느냐 이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학은 말이죠. 이론이 아주 이 복잡한 이론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복잡한 이론은 결국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유명한 학자라든가 유명한 논문이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나온 그런 논리를 이론을 말이죠. 하나의 책에다가 쓴 것입니다. 시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행정학책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30명이 한 30명이 같이 줬죠. 한 700페이지를. 그만큼 어려우니까 30명이 같이 공론화 해가지고 이론이 없을 때는 그것을 책에다 실은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학은 깊이도 있거니와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과목이 행정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학을 시험 출제할 때는 이상하게만큼 문제가 좀 평이하고 쉽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에 진출해서는 행정학 부분을 많이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학 부분이 여러분들 이 공무원 공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어로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종 국제회의 같은 데 참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이론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전적인 어떤 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행정학이 아닌 것이에요. 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Zero Budgeting System, 버제팅 나오죠. Zero Based System, 버제팅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0이죠. Zero면 0이죠. 그 다음에 Based, 0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Based. 그 다음에 뭐를? 버제팅,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을 물론 작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은 한 3천만 원, 뭐 B라는 곳은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면은 이거를 없애고 말이죠. 제로 베이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을 짠다는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드 버제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기준 예산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작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했으니까 0으로 만들고 이런 뜻이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바라봐서 가장 다시 평가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해가지고 순서를 매겨요. 순서 매겨서 우선순위를 먼저 거기다가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 이것을 제로 베이스드 버제팅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 제로 버제팅 시스템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또 있는데 점중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점중주의.
이 점중주의는 뭐냐면 가령 작년에 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업을 보충한다든지 보강해가지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그런 주의. 이걸 점중주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점중주의는 말이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합리성을 말이죠.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점중주의가 되겠습니다. 즉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말이죠. 과거에 나왔던 과거에 결정됐던 사항을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연기준 예산과 전혀 반대죠. 연기준 예산은 작년에 했던 것, 즉 과거에 했던 걸 없던 거로 하고 이런 뜻이죠. 점중주의는 과거에 했던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접목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점중주의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입니다. 정부 기능의 재분배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뭐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있는데 가끔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준정부기관은 뭐가 있냐면요. 위탁집행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 이런 게 있고 다음으로 기금관리형이 있는데 이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예금보험공사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준공사 공기업이 있는데 준시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준시장형은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세화 같은 게 있어요. 최근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철도공사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저 시장형은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왜 시장형이냐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게 시장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서비스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뭐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책임 형식, 그 다음에 일반 방식, 그 다음에 민간 위탁 방식, 그 다음에 민영화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정부에 의한 공급 결정과 민간에 의한 공급 결정 이 부분도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부분은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와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주에서 공공서비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39페이지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민주적이면서 효율적 관리를 중요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적 배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신공공관리주의에서 공공서비스는 뭐냐면 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종 뭡니까? 산출물을 강조하겠죠. 서비스 계통이니까 어떤 기업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효율적 배분이기 때문에 경쟁력 같은 걸 중요시합니다.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장 개념을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개념은 쉽게 말해서 경쟁력을 중요시해요. 우리 이 사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중요하죠. 전문성과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즉 국가 행정 정책에다가 도입된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공공관리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산출과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라. 아시겠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신공공관리주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정부 기능의 재분배가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스티어링이라고 있어요. 스티어링은 뭐냐면 방향을 잡는 겁니다. 어떤 배가 있을 때 이 배가 있을 때 방향을 잡는 조타라고 그러죠. 조타. 키라고 그러죠. 키가 있고 그 다음에 노를 젓습니다. 요즘에 노 젓는 사람 없게. 노 젓는 배 없죠. 그죠? 지금은 뭐 스크루라는 게 있어요. 스크루와 조타의 타에 의해서 키라고 그러죠. 키에 의해서 배가 가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노를 젓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로잉이라고 그럽니다. 로잉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방향 잡기. 이건 노젓기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방향 잡기는 중요한 핵심적인 정부 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로잉이죠. 노젓는 것은 지방 정부랄까 아니면은 민간 부분에서 참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우리 행정을 정부 기능을 재분배해야 된다. 분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할 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면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화가 돼 있는데 여기도 시험 문제 하나 들어가 있는데 민간화 또는 민영화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철도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효율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팔라고 그럽니다. 민간한테 팔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4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크림 스키밍 현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크림 스키밍 현상.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컵이 있다라고 합시다. 컵이 있고 여기 이제 크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컵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가 있겠고 음료가 있겠고 위에 이제 크림이 있을 거예요. 크림. 일반적으로 크림이 좀 단맛이 나면서 맛있죠. 그래서 크림을 먹을 때 음료수가 무엇이 들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겠죠. 크림 맛있으니까 음료도 맛있을 거다 하고 예측했습니다만 음료수가 맛이 이걸 못 따라가죠.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말이죠. 정부가 공기업을 말이죠. 민영화시키려고 팔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음료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있고 크림에 해당하는 것은 흑자 기업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일반 사인입니다. 일반 사인이 이 크림에 들은 음료와 크림을 같이 사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인은 말이죠. 이 크림만 떠먹고 말라고 그래요. 이것만 떠먹고 말라고 하는 그 현상이 바로 크림 스키밍 현상입니다. 크림 스키밍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흑자 기업만, 자, 정부는 내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자 기업을 팔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민간인은 어떻습니까? 흑자 기업만 살려고 그러겠죠.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경제구조상 민간인이 이기겠죠. 민간인이 이 크림만 떠먹는다는 겁니다. 즉 흑자 기업만 사고 적자 기업은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기업은 계속 정부에 남아 있어요.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부실화된다는 이론. 이게 바로 현상. 이거를 크림 스키밍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1페이지입니다. 박스에 나와 있죠. 민영화. 그 바로 밑에 역대리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민영화 후 민간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자, 원래는 말이죠. 이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있을 때 저 행정공무원, 국가공무원이 말이죠. 국민을 대리했던 그런 현상인데 누가 대리하게 되냐면 바로 민간업체가 하기 때문에 얘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역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행정국가의 발언. 신행정국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세계화, 그 다음에 시장화, 그 다음에 지방화, 분권화 여기서 나온 그러한 개념이 바로 신행정국가인데 거기 보면은 포스트 마더니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요걸 좀 설명드리는데 마더니즘 같은 경우 뭡니까? 마든 그러니까 현대 이런 뜻이죠. 근데 포스트 뭡니까? 그걸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발전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론이 포스트 마더니즘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발전됐으니까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그죠?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해진 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비대응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뭡니까?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신행정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 네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거기 보면 적극국가와 이제 규제국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11절 현대행정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죠. 현대행정은요, 물론 여기서도 고대부터 했던 행정 이론이 나와 있고 현대 행정 이론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42페이지 보세요. 고전적 의미의 행정 이론이 쭉 나와 있죠. 한번 했던 건데 여기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행정의 능률성만 촉구했다. 행정의 능률성만 추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극복한 것이 바로 윌슨이라고 했죠. 윌슨의 행정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자, 43페이지예요. 윌슨의 행정 이원론. 그 다음에 행정 정치 이원론의 체계를 또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군나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 관리론이 나오게 돼 있죠.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본 사상이죠. 그래서 테일러 줄그세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행정도 말이죠.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이론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 그럼 좀 그렇지만 이분이 언제 쪽 사람이냐면요, 1911년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테일러 그러니까 최근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1911년도에 어떤 책을 썼냐면 The Princess of Scientific Management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행정은 과학적 관리다 이렇게 본 사상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자, 과학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적 관리 하다 보니까 과학적 관리의 가장 큰 중요한 게 뭡니까? 표준화가 되겠죠. 표준화를 했다는 겁니다. 표준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표준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시면은 웨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관료제를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료제 이론을 란 이론을 또 쓰게 됩니다. 관료제 이론을 쓰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썼냐면 관료제는 말이죠. 전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몰 인간성도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자기가 한 일만 하기 때문에 비인간화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막스 웨버였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4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관리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론에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또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왈도는 행정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뭡니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왈도였죠. 그 다음에 사이먼이 또 비판합니다. 행태주의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나오겠죠. 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행정의 이 사람들은 행정 원리의 비과학성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으로 접근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싸움을 하게 되죠.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이겼죠. 그래서 현대 행정은요 어떻게 되냐면 과학적 관리 기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말이죠 과학적 관리 기법만 추구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시야가 좁아요, 넓어요. 좁아지겠죠. 시야가 엄청 좁아지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 관리론은 거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 관리론을 접목시킨 것 이런 방향으로 현대 행정학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왈도의 비판과 그다음에 사이먼의 비판을 꼭 숙지해 주시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내용이 장황했습니다만 특히 가외성이란 말을 우리가 강조했었고 그죠? 가외성. 그다음에 노젓기와 그다음에 방향 잡기가 매우 중요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조했던 이론이 하나 있었죠. 크림 스키밍 현상.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행정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학의 발전 순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44페이지 보시면은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이런 말이 좀 나올 거예요.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미시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시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은 뭐랍니까? 행정관리설이죠. 행정관리론.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지금은 이게 플러스된 개념이라고 그랬죠. 종합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부연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요, 종전에 배웠던 거에서 살을 덧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1편에서 말이죠. 1편에서 이론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2편으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2편은 정책학적으로 하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론이 끝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하나 떼놓고 여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44페이지에 고전학파 행정학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 행정 이론론과 행태론이 나옵니다.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자, 1930년대 뉴딜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능률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죠. 자, 45페이지입니다. 행태론이 나오게 된 동기가 나와 있죠. 사이먼이 나오죠. 한번 나왔던 겁니다. 줄 보세요. Administrative Behavior 이렇게 나와요. 1949년도에 행태론을 강조했다. 이 사람은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팩트만 강조했다, 사실만 강조했다는 얘기죠.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행정 행태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죠. 행태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돼 있죠. 인간관계론에서는 마요에 또는 메요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45페이지에 3번 보세요. 메요 또는 마요의 호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호손 효과인데, 호손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어떤 공장이 있다고 쳐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공장, 그 마요죠. 마요가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집단이 있을 거예요. 집단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심리. 심리를 연구하고 뭐냐면 집단에 대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가 안 높아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투자를 좀 했던가 보죠. 이 시설에서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말이죠. 실험 대상이 됐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즉 심리적인 상태가 더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관찰하니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기를 관찰하니까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집단의 심리가 몰라야 되는데 말이죠. 알았기 때문에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호선 효과라고 합니다. 호선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호선 효과는 뭐냐면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전혀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효과 실험을 호선 실험, 호선 효과라고 그래요. 호선 실험. 즉 A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전혀 다른 B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런 경우를 호선 실험이다, 호선 효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5페이지에 마요의 또는 메요의 호선 효과 줄 한번 딱 거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작업을 집단에던 어떤 사회적 심리적 요인도 조직의 생산성 요인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론이 바로 마요의 호손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 환경보다도 어떤 뭡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호손 효과에서 밑에 보면은 1번, 2번 박스 쳐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은 인간관계보다도 그죠? 어떤 팩트라든가 어떤 관리에 대한 측면을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행정도 인간관리에 의해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추측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의 한계가 있는데 젖소사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젖소사회학. 자, 젖소사회학을 좀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젖소사회학은 뭐냐면 이 뭡니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장주라고 그러죠. 농장주가 젖소에게 맛있는 거를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 젖소는 자기를 사랑해서 갖다 주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젖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쓴 어떤 전술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젖소사회학이라고 합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중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게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사회학이 바로 젖소사회학인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가 되겠죠. 거기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 관리론을 또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관리론을 공부했어요.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인간 관계론 이거 공부했고, 그 다음에 행정 관리론 이렇게 공부했죠. 과학적 관리론은 미시적이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정 관리론은 거시적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론은 말이죠.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이걸 떠나서 인간 중심, 인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것이 바로 인간 관계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46페이지에 인간 관계론 특징 줄 한번 보세요. 인간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이니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걸 중심으로 했죠. 그 다음에 사회와 어떤 사회와 연관성을 인간과 사회 연관성을 강조했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말이죠. 사회적인 능률적인 측면도 무시한 게 아니죠. 거기다가 내부 관리의 어떤 민주적인 측면 이것도 같이 함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뭐라고 했죠?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생산 수단의 어떤 능률보다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행정학의 흐름 중에서 인간관계론과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을 함께 싸잡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양쪽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행정학 이론을 공부하시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